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월요일이고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법 쌀쌀하다고 그러는데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10월 중순이라 날이 무척 쌀쌀해졌지만 단풍 구경하기에는 요즘같이 좋은 때가 없죠. 올해 단풍 절정 시기는 대부분 10월 하순쯤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시간 내셔서 단풍 명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을이 물들여놓은 멋진 풍경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이 제법 쌀쌀하던데 날씨 어떤지 궁금해요. 전해주시죠. 네, 오늘부터는 다시 두꺼운 외투를 꺼내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고요. 오늘은 한낮에도 어제 아침 기온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오늘은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경상권 내륙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과 경북, 또 제주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에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오늘은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하게 바람이 부는 곳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0.6도, 대전은 13.9도, 부산은 17도로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은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서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낮겠고요. 서울은 14도, 광주는 17도,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주 초반까지는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못한다 재구속입니다.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오늘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이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수감되기 이전인 2006년쯤에 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검찰이 지난 15일 이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어제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러니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였습니다. 원래는 오늘이 김근식의 출소일이었는데요. 출소를 이틀 앞두고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듣고 싶네요. 네, 수감 전에 저질렀던 또 다른 범죄 때문인데요. 이 김근식으로부터 이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어제 경찰에 따르면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접수가 됐었다고 합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언론 매체에 나온 김근식의 연쇄 성폭행 사실을 보고 용기를 내서 이 피해 사실을 신고를 하게 된 거고요. 관계자에 따르면 김근식이 2006년에 저지른 이 11명의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와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건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에 발생했고 피해 당시 이 피해자의 연령은 13세 미만의 아동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이 이 피해자는 물론 김근식이 수감 중인 이 교도소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벌였고 혐의가 어느 정도 특정됐다고 판단을 해서 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했고 지난해 7월에 이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근식은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후에 김근식이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이 사건도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김근식이 수용 중인 이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2006년에 벌어진 일인데 공소시효하고는 뭐 문제가 없습니까? 시효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사건이 2006년에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공소시효는 7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2013년에 만료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번 개정이 됩니다. 2010년에 개정된 내용은 미성년자에 대한 이 강제추행, 이 성범죄를 포함한 이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2011년에 바뀐 이 내용이 핵심인데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시효 적용 자체를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시 아직도 이 김근식이 저지른 범죄의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정법 내용이 적용이 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김근식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재판을 받아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점, 앞으로 김근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구속영장 발부가 됐기 때문에요. 인신구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판을 통해서 내용이 유죄가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미결수로서 이 구치소 등으로 이첩이 돼서 수감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추가로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은 실형 내용에 따라서 이 인신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 11명의 피해 아동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야 정말 이 끔찍한 짓도 저질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국민의 먹통의 분통입니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국민앱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깨깨오톡, 이 서비스를 비롯한 K사 그룹 계열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킨 지 이틀이 지나도록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반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8시간 뒤쯤인 이 밤 11시 40분쯤 진압이 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날 화재로 서버 전원이 차단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입주한 K사와 N사 등의 서비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N사는 일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을 하기는 했지만 같은 날 오후 9시 반쯤 정상화된 반면 K사는 아직도 일부 기능에서 오류를 일으키고 있어서 사용자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메신저 하나가 안 되면서 일상이 이렇게까지 마비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피해도 대단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예요? 엄청납니다. 메신저와 단체 채팅방 당연히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금융 결제 업무, 또 차량 호출 서비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이 사실상 생활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겹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온 건데요. 특히 미용실이나 카페 같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K사가 운영하는 이 플랫폼에 의존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영업자들 피해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주문 제작 케이크를 판매하는 자영업자 김 씨에 따르면 케이크 신규 주문 한 건도 못 받은 것은 당연하고요. 기존 주문서 내용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작업이 올스톱됐다라고 피해를 호소를 했다고 하고요. K사 모빌리티를 통해서 영업을 하는 택시 운전사들도 앱을 통해서만 이 이용이 가능한데 예약 서비스가 완전히 멈추면서 손님을 받지 못해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또 탈 것을 대여한 이용자들이 기기를 반납을 하지 못해서 사용료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날벼락을 맞게 되기도 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사 킥보드를 반납하지 못해서 요금이 10만 6,500원이 됐다. 지금 4시간 지나니까 50만 원을 돌파했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해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었네요. 근데 이거 일부 복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네, 복구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설정한 이 멀티 프로필이 노출돼서 피해를 봤다 이런 주장이 또 제기가 된 건데요. 멀티 프로필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 목록에 있는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 사용자가 지정한 친구에게만 특별히 지정한 프로필이 보이도록 하는 기능인데 일부 SNS에서 친구의 멀티 프로필이 풀려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이런 글이 올라왔고요. 이로 인해서 불륜관계가 들통났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 정체성이 드러나는 아우팅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 이런 목소리로 나오면서 걱정과 비난이 쇄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K사 측이 공식 SNS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알려드리지만 이 멀티 프로필이 지정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들에게 보이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회사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동안에 재난 장애에 대응하는 역량은 왜 발휘하지 못했을까? 왜 준비하지 못했을까? 이런 지적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대만에서도 N번방 터졌다입니다. 대만에서 이 소셜미디어와 영상통화 앱을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남부 타이난 지방경찰청은 광고회사에서 영상 편집자 겸 사진작가로 일하는 41살 장모 씨를 아동 청소년 성착취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17년부터 영상통화 앱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의 나체 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정말 끔찍한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대만에서도 일어났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선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씨,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수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성 지인이 운영하는 이 매니지먼트 업체가 모델을 찾는다라고 피해자들을 유인을 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보인 이 피해자들에게 사전 화상 면접을 핑계로 옷을 벗게 한 뒤에 영상을 몰래 녹화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장 씨는 이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서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음성 변조기를 사용을 하고 조작된 사진과 명함까지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장 씨가 피해자들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보내면서 이를 SNS와 이 학교, 직장에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건데요. 이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자기 지시대로 추가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경찰이 20대 피해자 5명의 신고로 추사에 착수를 했고 장 씨를 체포하고 컴퓨터 한 대와 휴대전화 2대, 또 1TB 용량 외장 하드를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지금 1,000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피해자의 연령대는 10살부터 70세까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게 수법이 한국의 N번방하고 많이 닮아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사 과정에서도 이게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정황이 쏙쏙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장 씨가 이 한국의 N번방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까지 이제 시청을 했고요. 시청하면서 사기 수법을 노트에 적어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고 SNS 계정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바꾸는 등 굉장히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장 씨는 본인이 새들어 살던 이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에 따르면 장 씨 방에서 싫다고 절규하는 여성의 목소리와 범행 내용 어떻게 하는지 지시하는 이 장 씨의 목소리가 같이 들렸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이런 끔찍한 일이 또 모방돼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이제 제법 추워졌습니다. 네. 쌀쌀해지면서 아침마다 온수 사용량이 늘어났고요. 온수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저도 본가에 살았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다가 네. 누군가 물을 틀면 소리를 깍 지르면서 막 춥다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온도가 하다가 갑자기 뜨거워지기도 하고 네. 갑자기 차가워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온수를 틀었는데 한참 있다 온수가 나오고 그렇죠. 저희 집은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일러 온수의 불편함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위로 쌀쌀해진 요즘 오늘 온수 사용하셨습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수. 늦게 나오는 온수에 본의 아니게 불편함이 발생한다? 여러분들의 온수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주방에서 뜨거운 물 틀고 설거지 할 때 이제 욕실 물이 차가워져서 갑자기 찬물 나온다고 저희 신랑이 소리 지르고 그러거든요. 부엌에서도 쓰고 화장실에서 동시에 썼을 때 이제 갑자기 따뜻한 물이 나오다가 확 좀 줄다던가 아니면 찬물이 갑자기 나온다던가 그러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안에서 씻다 보면은 이제 와이프가 이제 설거지를 하거나 또 다른 화장실에서 그 이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수압도 너무 약해지고.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온수의 여러 불편함. 실제 온수에 관한 불편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오늘도 온수의 불편함으로 매일 등교 전쟁을 치른다는 양미나 주부. 깨워야겠다. 굿모닝. 아침 준비하랴, 아이들 깨우랴, 거기에 준비물 체크까지. 그야말로 동분서주. 이 같은 아침 풍경은 늘 있는 일이라고. 먹자. 등교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할 일은 많고 마음은 급해지고. 이렇게 바쁜 이때 갑자기 화장실에 간다? 1분 1초가 아쉬운 아침에 화장실까지 달려간 이유, 바로 온수 때문인데. 얘들아, 이제 얼른 씻으러 와. 온수가 나온다는 얘기에 세수하는 아이들. 이제 한숨 돌린 양미나 주부. 설거지를 하려는데 물을 틀고 기다린다? 아니 시방, 왜 기다리는 거요? 온수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기다려줘야 돼요. 양미나 주부가 기다린 건 바로 온수. 온수가 나올 때까지 수온을 체크했던 것. 온수가 나올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그래서 초시계로 온수가 나오는 실제 시간을 측정해봤는데, 빨리 나와라 온수야! 온수 나오는 시간이 이렇게 길었던가? 이제 좀 나오는데요? 물을 틀고 48초 만에 나온 온수? 그렇다면 온수가 나올 때까지 흘려보낸 물의 양은 얼마나 될지 페트병에 담아봤습니다. 온수가 나올 때까지 흘려보낸 물의 양은 무려 6리터!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 온수를 기다릴 때 시간도 아까웠거든요. 이렇게 담아놓고 보니까 너무 아깝네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온수 대기 시간. 온수가 나올 때까지 무심코 흘려보냈던 시간과 물. 온수 문제로 일상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또 다른 주부를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온수 사용 때문에 눈치 게임을 하는 이명희 주부. 세탁기 돌리고 화장실 청소도 구석구석 집안일로 바쁜 오전을 보내고 있는데, 설거지까지 마치면 집안일 끝! 집안일을 몰아서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두 딸이랑 같이 이렇게 4명이 아침이면 정말 전쟁이에요, 전쟁. 머리 감아야지, 샤워해야지, 씻는데도 오래 걸리고, 설거지도 해야지, 뭐 아침밥 준비도 해야지 하는데 수압이 약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들 편하게 씻으라고 제가 그냥 설거지를 이따 한다던가 애들하고 이렇게 뭐 남편하고 겹치지 않게 그냥 집안일을 요령껏 하고는 있어요. 세탁기를 가동하면서 동시에 설거지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 한쪽 수압만 줄어드는 것. 이런 온수 사용에 관한 답답함에 눈치 게임이 필수였다는 이명희 주부. 왜 눈치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화장실에 물을 틀면 문제가 없는데 동시에 주방에서 물을 틀면 물의 양이 줄어든다? 이중 사용으로 불편함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카네요. 씻고 있는데 물의 수압도 약해지고 수량도 줄고 게다가 물까지 차가워지니까 진짜 날도 이제 추워지는데 겨울이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이런 불편함은 특히 온수를 사용할 때 더욱 드러난다고. 그렇다면 보일러를 선택할 때 온수의 기능에 대해 신경 쓰고 있을까요? 온수 기능이 또 따로 있나요? 그건 몰랐어요. 보일러가 들어가면 뜨거운 물이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런 건 깊이 생각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일러는 단순 난방 제품이 아니다? 건축물의 단열 성능이 강화되고 겨울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보일러의 난방 기능보다 사계절 내내 사용되는 온수 기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일러의 주요 기능으로 떠오른 온수 기능. 보일러를 구매하실 때 난방 성능뿐만 아니라 온수 성능 역시 꼼꼼히 따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보일러 본체 옆면을 보시면 사용하시는 보일러의 온수 출력량, 온수 공급 능력, 온수 최저 사용 압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희 주부집의 보일러 온수 공급 능력은 9.5리터로 집에서 동시에 온수를 사용할 경우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온수가 늦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온수가 실제로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보일러 배관에 고여있는 차가운 물이 모두 빠져나간 후에 보일러 본체에서 내온 따뜻한 온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온수 배관에 고여있는 차가운 물이 원인입니다. 온수 예열 시스템은 사용자가 사용 전 보일러가 알아서 배관 속 물을 데펴주는 시스템으로 수전을 틀고 난 뒤 10초 이내에 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온수가 빨리 나오지 않아 흘려보냈던 물의 양만 어마어마. 만약 온수를 급수할 수 있다면 많은 양의 물을 아낄 수 있겠군요. 동시에 끊김없이 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정에서 필요한 온수 사용량에 비해 보일러가 공급할 수 있는 온수 용량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온수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어떻게 맞추면 될까요? 보일러 설치 기준을 욕실 개수로 바꾸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보일러를 선택할 때 난방 면적을 기준으로 고르셨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온수 사용량과 보일러의 온수 공급량이 불일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욕실수를 기준으로 보일러를 설치하면 온수 사용량에 맞게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온수로 인해 생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일러 온수의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건 어떨까요? 사계절 내내 사용하는 건 기본.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온수. 온수 문제 해결해 속 시원한 아침을 맞이해 보세요. 아, 뜨거. 네, 최신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안건우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쟁력. 자,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있죠. 네. 근데 그게 답니다. 정말 네? 우리나라 뭐 원유가 납니까? 천연가스. 그렇지. 그러네요. 천연가스 뭐 이런 거 나질 않죠. 네.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국가 경쟁력인 인재. 우리나라의 인재 자원은 네. 정말 최고입니다. 네. 세계에서도 손꼽을 만큼 경쟁력이 있는데요. 그만큼 기업들도 차세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떡잎을 키우는데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인재 강국 대한민국의 힘, 차세대 인재를 키우는 국내 기업들입니다. 네, 좋아요. 역시 대한민국의 힘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도 인적 자원으로 고도 성장을 이뤄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인재들을 찾아내기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분주할 텐데 글쎄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 매출 규모 탑4의 자리에 있는 대기업이죠. L사의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 L기업에서는 농어촌의 숨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인공지능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육은 L사에서 자체 개발한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L사의 전문가들과 또 관련된 경력 보유자들이 강사로 나섰고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다양한 IT 지식과 관련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무려 135개 학교 그리고 14,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차세대 IT 전문가가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까?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냐? 가령 AI 챗봇 만들기 시간에는 학생들이 코딩 도구를 활용해서 블로그 조립하듯이 손쉽게 챗봇을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자율주행차 만들기 시간에 또 학생들은 자동차 로봇에 이미지 센서를 부착하고 로봇이 스스로 정지, 운행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하면서 저렇게 자율주행 작동 원리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IT 지식이 없는 학생들도 2시간이면 스스로 자신만의 챗봇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L사는 다양한 청소년이 소외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총 30개 학교, 학생
학생 3,000명에게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야,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우는 이 기업들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들 하면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곳도 있다 그럽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게임 개발사 중 하나죠. N사입니다. 자, N사도 차세대 인재 개발의 발전에 적극적인데 지난 2012년 설립한 공익 목적의 문화재단을 통해서 혁신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재단에서는요, 2020년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청소년 장애활동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이 공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들의 주도적인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실험실이라고 합니다. 학교나 집이 아닌 제3의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 모두가 스스로 자유롭게 질문하고 잠재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고요.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게임사입니다. 네. 자율성과 창의력을 키워주려는 그 기업의 노력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재 육성할 때 아무래도 돈이 드니까 지원금 이런 거 필요할 텐데 지금까지 100억 이상의 지원금을 지원한 기업이 있다고. 대단해요. 그렇습니다. 많은 액수를 지원을 했죠. 또 네. 그 인재에는 또 신체 불편함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인재 양성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통업계죠. S사는 인재 양성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자처를 하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시각장애인 연주단을 후원을 해왔습니다. 한빈예술단인데요. 네. 30여 개 문화예술단체에 지금까지 지원금 100억 원 이상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예술인을 지원하고 판로를 열어주는 기능도 꾸준히 해왔는데요. 올해로 23회를 맞은 광주 신세계 미술제는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또 창작을 지원을 해주는 지역 공모전입니다. 이 공모전을 통해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작가 90명 넘게 배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살짝 예술을 나름 해봐서 아는데 많이 그렇군요. 했죠. 뭐 돈이 살짝. 정말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기업이 예술가를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줬네요. 그리고 또 인재 육성 지원금 외에 이 지역 청소년들의 장학 사업에도 100억 원대 돈을 쓴 그런 곳이 있어요. 무려 26년간 지원을 해왔습니다. 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S사가 희망 장학금을 후원을 해왔는데요. 그 누적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장학금 후원 대상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 청소년, 또 지역 소상공인과 다문화 가정, 중소협력업체 직원 이런 자녀 가운데 효행과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아동 청소년인데요. 이처럼 기업들은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다양한 장학 사업을 통해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꿈나무를 키우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국가의 경쟁력, 사람을 키우는 일에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제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영상들 준비했습니다. 차차차 핫클릭 첫 번째 영상입니다. 테러 당했는데 보상을 못 받는다고요? 입니다. 누군가 내 차에 묻지마 테러를 했는데 차주가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밤 11시쯤 경북 포항의 한 뒷골목입니다. 어떤 여성 강목을 들고든 저렇게 차를 후려칩니다. 차량 보닛을 수차례 내리치죠. 갑작스러운 강목 테러에 차량 속수무책으로 이곳저곳 당연히 성할 수가 없었겠죠. 콩 타작하는 것 같아. 그렇죠. 왜 차에다 대고 왜 저러는 거예요? 차에 사람 없었어요?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차주 A씨가 인근 카페를 방문하느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겠죠, 당연히 A씨. 지나가는 시민 도움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과 일면식도 없었대요, 또. A씨 정말 놀란 마음을 쓸어내려야 했는데요. 더 큰 문제, 피해 보상이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받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아니 영상으로만 봐도 차량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 이 보상 받아야죠. 왜 못 받는다는 거예요? A씨가 요모조모 알아봤죠. 알아봤는데 이 여성, 가해 여성이 사건이 있기 이틀 전까지 우울증으로 1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심심 이야기구만. 그렇게 그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수리비는 600만 원이 나왔으나 가해자 가족들이 변제 능력이 없다는 이유
이런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을 했다는 어머. 거예요. 예. 가해 여성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느라고 나는 저거 못하겠다. 네. 그리고 가족들도 수리비를 줄 수가 없다. 맞아야겠다. 야, 이거 난감하죠. 차주는 난감하겠는데요. 아 근데 A 씨가 주차한 곳도 일반적인 그 주차장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 골목 같은데 주차하면 안 되는 곳 아닌가요? 근데? 잘 보셨습니다. 사실 A 씨가 주차한 곳이 황색 점선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A 씨도 여기가 사실 주차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기도 이 점은 100번, 1000번 잘못했다 이렇게 그러네.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건이 있는 일반 재물손괴로 처리 중인데 사건이 차주 판단에는 이게 특수 재물손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보탰고요. 가해 여성이 변제 능력이 없는데 이걸 그의 가족에게 보상받을 길은 없는지 정말 궁금하다 이런 고민을 토로를 해왔습니다. 네, 차주가 이 사고 당시 불법 주차를 했다. 네. 이게 좀 걸리는 건데요. 그렇죠. 그럼 차주가 주장하고 있는 특수재물손괴 이거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네. 그럼 우리가 막 가서 때려주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때리면 안 되죠. 똑같아요. 불법 주차했다 하더라도 그걸 차를 막 손괴하면 안 되죠. 맞아요. 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뭐 과태를 부과한다든지 예. 이렇게 사적으로 복수하는 경우에 오히려 그 사람이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다른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 일반 손괴죄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강목 같은 경우를 한 경우에는 이제 특수손괴죄로 가중처벌될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구청에 전화하거나 이렇게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가해자가 병원 치료 기록도 있고 심신 미약 상태인 건 맞는 것 같고 가족들도 우리가 못 하겠다, 돈 못 내겠다 이러는데 이거 제대로 차주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게. 원칙적으로는 가해자가 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게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가해자가 뭐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또 입원해야 되는 상태라고 하면 이게 심신 상실 미약을 넘어서 상실 상태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병증에 따라서 그렇게 상실 상태로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이 책임 능력, 민사상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네. 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차는 당장 수리가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는 일단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서 수리를 진행을 하고 가해자한테 또는 가해자가 책임 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라고 하면 가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감독 의무자, 뭐 부모님이라든가 네. 법정 대리인 이런 사람한테 구상 청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근데 지금 감독 의무자인 가족들도 변제 능력이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청구를 하더라도 실질상 변제를 실제 이제 회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해도 보험금 회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가입자인 이 차주에게 보험료 할증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지금 가해자의 과실로 난 사고가 아니잖아요. 이런 무과실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 처리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아, 이런 건 또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 진짜 이 당한 차주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억울하죠.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예, 다음 영상입니다. 왕복 6차로 도로에 나타난 가로 본능입니다. 차선의 존재를 잊은 듯한 이 도로 위에 무법자들이 나타났어요. 이 영상은 근데 운전자들 좀 잘 보셔야 될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요즘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네.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경남 진주시의 한 도로입니다. 네. 갑자기 6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뭔가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아 애들 뛰어듭니다, 진짜 애들이. 저러지 말자. 네. 저렇게 끼어드니까 위험천만한 모습에 놀란 운전자 급정거하고요. 네. 다행히 충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데 창문 내리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아, 야! 하고. 진짜 화나요, 저거. 네. 이게 운전자 1차로에 직진하고 있는데 반대 차로에서 막 역방향으로 저네들이 막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죠. 너무 네. 놀라죠. 운전자 진짜 놀랬겠어요. 운전자 A 씨가 해당 도로는 정말로 누가 봐도 킥보드가 튀어나올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도로였다. 이런 일이 흔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A 씨는 자신이 봤을 때는 이 영상들이 좀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절대 안 오겠지 하는 그래. 마음에 좀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네. 킥보드에 2명이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진 보니까 그것도 안전모가 안 안 쓰고 되는데. 있었고. 네. 헬멧도 안 쓰고. 아니 저거 자칫 그 자동차 운전자가 속도를 빨리 내거나 했으면 큰 사고 날 뻔했네요. 그럼요. 그래서 종종 요즘 보면 이 차량이랑 킥보드랑 사고 나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 일 있죠. 실제로 제가 다음에 준비한 영상도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 영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요? 신호 위반을 한 킥보드였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경기도 군포시 한 도로입니다. 저렇게 갑자기 저기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었어요. 빨간불이었는데 저렇게 학생들이 어떡해. 신호 위반을 해서 가다가 차량과 어떡해. 그대로 충돌을 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저기 중학생 3명이 올라타고 아이고. 있었거든요. 3명이나. 3명이 있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지켜보는 시민이 사고를 수습을 했고요. 그리고 모여드는 장면이 그대로 다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이 사고도 승합차가 바로 서서 그나마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속도 더 빨리 그냥 갔으면 치고 학생들 그냥 큰일 날아 날 뻔했죠. 떨어지고 엄청난 큰 아니 사고였어요. 킥보드에 또 한 명이 타야 되는데 거기에 또 그러니까요. 3명이 안전모도 안 쓰고 저렇게 그러니까요. 타요. 정말 위험한 거죠. 요즘 이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면서 관련된 법안이 뭐 마련되지 않았어요? 네, 작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이 킥보드 규제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됐어요. 네. 당연히 헬멧 써야 되고요. 면허도 있어야 되고요. 한 명만 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거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되는데 헬멧 착용 안 하면 뭐 2만 원, 그다음에 정원 초과하게 되면 뭐 4만 원, 면허 없으면 10만 원 뭐 이렇게 범칙금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영상 보신 것처럼 부주의한 우행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사고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 떠오르는 사고 중에 정말 분노했던 사고가 이 지난 8월에 이 세종시 한 건널목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80대 여성분이 중학생들이 무면허로 2명이서 몰던 이 킥보드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망하셨구나. 그러니까 돌아가시기까지 한 사고도 발생을 종종 하고 있거든요. 근데 킥보드가 마치 놀이기구처럼 생각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속력도 빠르고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고한 생명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맞아. 철저하게 수칙 지켜서 탑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킥보드 사고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도로에 무법자라는 오명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대로 안전규칙만 지켜서 타면 맞아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네. 근데 자꾸 이걸 그냥 막 타니까 그게 그쵸.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고 참. 자, 다음 영상 가겠습니다. 네, 끝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입니다. 사고를 당했는데 제 잘못도 있다고요입니다. 억울하네요. 예상치도 못한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게 운전자의 과실도 좀 일부 있다 이런 판단을 받아서 억울함이 2배로 늘어난 사람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제주의 한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이 차로 갑자기 차 문이 열리면서 저렇게 충돌을 해버립니다. 피할 새도 없이 충돌한 운전자 아이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네, 아니 지금 영상 보니까 주차된 차량 중에 하나에서 갑자기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예상할 수가 없었겠는데요. 당연하죠. 네, 이렇게 도로 가장자리나 골목길, 2차로 골목길 이런 데를 지나다가 정차된 문이 열리면서 일어난 사고 이런 걸 개문사고라고 합니다. 아하. 오토바이 운전자는 개문사고가 일어날 걸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억울한 일 또 있었습니다. 문을 연 차량의 차주가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오. 상대 측은 개문사고의 경우에는 80대 20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네. 운전자는 뭐 도로 제한 속도에 맞춰서 갔고 그런데 갑자기 차문이 열렸는데 내가 어떡하냐 그렇죠. 이런 건데 20%의 책임을 물었다. 글쎄 좀 답답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두 사람 분쟁 조정 심의위원회로 네. 결국은 가게 됐어요. 네.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 분심위 심의를 청구를 했고요. 네. 분심위에서는 블랙박스 운전자에게 10%의 과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분심위의 심의 결과 내용을 좀 볼게요. 네. 이면 도로에 차량이 주정차된 곳에서는 개문 가능성을 염두에 늘 두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서행할 여부가 있는 점, 이 점을 근거로 해서 과실 비율을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주차된 차에서 갑자기 문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면 운전자가 가다가 주차된 차네 문이 열릴 수 있어 잠깐 멈춰. 아니네 가자. 또 주차된 차네 멈춰. 뭐 가다 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운전하기 네. 쉽지 않죠. 뭐 그래서 운전자는 이 분쟁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네네. 그러면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뭔가 판단이 내려졌으니까 그냥 따라야 하는 거예요?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됩니다. 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이 이제 최종적인 어떤 그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법원에 가서 이제 다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00대 0이 나오긴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래도 신뢰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맞아요. 문이 열릴 가능성이 다만 1%라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운전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를 방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을 열 때도 택시에서 내릴 때도 항상 택시 기사님이 그거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아. 보고. 오토바이가 맞아, 오는지 오토바이 봐라. 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봐야죠. 항상 여러분 이제 그 길에서 내리실 때 특히 이제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 내릴 때는 그렇지. 반드시 뒤에 오토바이가 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 있는 집이요. 특히나 네. 맞아. 예, 참은 아이들은 그냥 무시로 푹푹 열고 맞아요. 그거 좀 조심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자, 자동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는데 네. 오늘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오늘 주제입니다. 네. 이겁니다. 저는 억울해요. 14년 전 간통죄 무죄를 주장한 남자입니다. 14년 전. 네, 14년 전. 자, 관련된 사연을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 역할은 제가 합니다. 판사 역할은 장희애인 씨가 합니다. 의뢰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합니다. 자,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우리 동네에는 유능하기로 소문난 변호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손끝만 스쳐도 승소를 한다는 대단한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저에겐 꼭 없애야 할 범죄 기록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손끝만 스쳐도 승소한다는 그 유능한 박 변호사님 사무실이 맞습니까? 소문이 거기까지 났나 보네요. 제가 바로 그 유능한 박더스터림 변호사예요. 어떤 일로 오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14년 전에 유죄로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로 좀 바꾸고 싶은데요. 무죄로. 그러니까 재심을 좀 청구하고 싶은데. 글쎄요. 뭐 한 번 판결 난 걸 재심으로 뒤집기란 저처럼 유능한 변호사도 힘든 일이긴 한데 그나저나 그 14년 전에 무슨 죄를 지으셨나요? 아, 그게 좀 말하기가 부끄러운데 네. 간통죄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인기가 좀 있어서. 네.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간통죄요? 폐지된 지 7년 지난 그 간통죄요?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어떤 여자가 좋아했을까? 진짜.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 저처럼 유죄가 선고된 사람을 다시 무죄로 바꿀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끈질기게 박 변호사를 찾아갔고 결국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변호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간통죄 재심을 청구하셨는데 불륜을 한 시점이 이거 보니까 2008년 4월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아이, 안타깝지만 2008년 10월 이후에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4월이니까 이게 무죄가 될 수 없어요. 청구를 기각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변호사님, 그럼 4월에 불륜하면은 유죄고 10월에 불륜하면 무죄가 돼.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몰라, 사실은. 아니, 단 6개월 차이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 도무지 이 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2022년에도 저는 무죄가 될 수 없는 건가요? 네? 이건 뭐지? 이게 보니까 네. 이게 판사도 헷갈릴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릴 수 유능한 있어요. 변호사는 더 몰라.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14년 전 네.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외도를 한 혐의로 네. 간통죄 유죄가 된 50대 남성 A씨가 2022년 법정에 선 내용입니다. 자신의 간통죄를 다시 판결해달라는 재심을 신청한 겁니다. 네. 근데 우선 2022년에도 간통죄 관련해서 재판이 열린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맞아. 근데 과거에 유죄로 판결이 난 것도 간통죄가 위헌이 되면 다시 무죄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간통죄가 옛날에는 유죄였잖아요. 네, 형사처벌 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2015년 2월에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되죠. 맞아요. 헌재 결정 뒤에 주홍글씨를 지우려는 재심 청구 폭주가 이어졌고요. 다시 말해서 이 A씨처럼 간통죄로 전과 기록이 남은 사람들이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야. 그러면 14년 전에는 어떻게 해서 유죄가 됐는지 그거 한번 거슬러 올라가 그러네요. 봐요. 그래야겠죠. 네. 각자 가정이 있던 A씨와 여성 B씨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간통을 해서 배우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간통죄가 합헌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면은 형법 제241조 1항에 따라서 네?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2008년 1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징역 8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잘못을 반성을 하고 있고 네. 또 A씨가 아내를 위해서 돈을 공탁한 점을 좀 감안을 해서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했고요. 대법원이 같은 해 6월에 최종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 1심 판결에 비해서 감형은 됐지만 네. 유죄라는 건 변하지 않은 거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징역살이는 면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유죄라는 그 주홍글씨 요걸 좀 없애보려고 무죄로 바꿔달라고 재심을 청구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뭐 무죄는 아닌 네.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A씨가 14년 만에 재심을 위해서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재 합헌 결정 6개월 전에 범해진 행위에 대한 것이라서 무죄 선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 주신 그 헌재 합헌 결정 6개월 전에 범해진 행위여서 무죄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1심 판결문을 좀 볼게요. A씨의 마지막 간통 행위가 2008년 4월 21일 오후 11시에 있었는데요. 이때 2008년 10월 30일에 헌법재판소에 4차 간통죄 합헌 결정 전에 범해졌습니다. 이때 아슬아슬하게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합헌으로 통과됐던 날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시에는 간통 행위 시까지는 유효한 처벌 조항이 존재를 했다는 건데요. 네. 만약 그 간통 행위가 6개월 후인 2008년 10월 31일부터 있었다면은 요거는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던 셈입니다. 결국 A씨는 재심을 통해서 원하던 무죄 대신에 연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는 아니었는데 연소. 면소하고 무죄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말씀하면 1시간 동안 설명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 계속 쉽게 하죠, 설명드리면 유죄와 무죄는 정말 큰 차이라서 그렇죠. 탕수육과 짬뽕 정도의 차이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인데 엄청 큰 차이네요. 네. 무죄와 면소는 짬뽕과 짜장면 정도다. 이 정도 차이예요. 애매하네요, 요거는. 자, 이렇게 간짜장 보시면 돼요. 간짜장. 우리가 너 별일 있어? 나 별일 없어. 아무 일도 없다. 그게 네. 무죄고요. 네. 아, 나 큰일 날 뻔했는데 간신히 면했어. 그게 면소라고 보면 되겠죠. 아. 소송 요건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면을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사면받았기 때문에 죄가 네. 없어졌다. 뭐 이런 경우가 면소가 네, 되고 네. 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이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형을 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럼 무죄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죄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죠.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국가에. 다만 면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형사보상 청구는 안 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점은 무죄나 면소 모두 석방이 되고 그다음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재심을 해서 간통죄가 무죄가 됐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와, 그럼 과거에 간통죄 처벌받은 사람도 엄청나게 재심 들어가겠는데요? 그런데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난 30년간 이 간통죄 혐의로 모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소가 됐다고 하고요. 이 중에 무려 66.7%인 3만 명이 구속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전부 3만 명 다가 구제 대상인 건 아니에요. 형법 제정된 이후로 다 이제 간통죄 처벌받은 사람들 위헌 결정 났으니까 이제 다 무죄되겠지, 면소 받을 수 있겠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직전 합헌 결정 다음 날부터의 사건에 대해서만 재심 합헌 청구가 결정 가능할 수 있도록 자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위헌 결정은 2015년에 났고 마지막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에 있었잖아요. 그때까지는 이 간통죄가 합헌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 2008년 10월 30일까지는 재심 청구를 못 하고요. 그 이후에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만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략 뭐 수사 단계, 재판 단계 여러 단계에 있어서
있었던 사건들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략 한 3,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아, 이거 10월 30일에 일했던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하루 차이로. 근데 어쨌든 저지른 시기에 따라서 3,000명이 약 3,000명이 주원 글씨를 지울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간통죄는 폐지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저지른다는 건 요거는 불법행위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너무 많은 사람이 이제 구제 신청을 하니까 네. 그러면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과연 형사보상을 해줘야 될까? 그렇죠.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난 다음의 경우에만 구제하겠다. 그 소급표를 제한한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나 이제부터 간통해도 되냐? 그건 안 되고 민사적으로 아니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던 시기에 따라서 무죄가 되고 안 되고. 유죄가 되고. 야, 이런 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40대 며느리입니다. 애들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먼저 학가를 권하셨는데요. 그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주변에선 다들 고부 갈등으로 걱정을 하던데 저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별일 있겠냐 하는 마음이었고요. 그렇게 한 지붕에 산 지 6개월째인데 살아보니까 어머니랑 저는 물이랑 불 같은 사이더라고요. 완전 다르네.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엄청 절약을 하시는 타입이에요. 제가 물티슈를 쓰고 버리면 아까운 거 왜 한 번 쓰고 버리냐면서 물티슈를 물에 빨아서 또 쓰시더라고요. 어머니들 많이 그러시죠. 그리고 제가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은 자꾸 주워오세요. 언젠가 또 필요한 때가 있지 않겠냐면서 쌓아놓고 나중에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세요. 그리고 요리 스타일도 달라요. 저는 먹을 것만 딱 정량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반찬을 한 번 만들었다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도 남을 만큼 만드는데 저희 집 냉장고를 열면요 음식들이 맨날 썩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너무 아깝고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머니는 며느리가 유난이다 하면서 하나도 신경을 안 쓰시는데 그런데 저만 힘들고 괴로운가 봐요. 애들 육아를 생각하면 학과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살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명에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고민이에요. 네, 70대 시어머니와 40대 며느리가 같이 살면서 겪게 되는. 근데 성격이 너무 다르네. 그러니까요. 사연 딱 듣자마자 이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가족과 살 때도 이 생활 습관이 다 달라서 부딪히거든요. 하물며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거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합가 6개월이면 이제 올 게 온 거죠. 되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한 이후에도 보통 3, 4개월 이후에는 서로 간의 갈등, 곧 차이를 발견하고 이것이 둘 간의 갈등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합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의 숫자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시너지가 나는데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합가를 결정하는 것부터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지만 일단
일단 이 집은 합가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풀어나가야 될 주제들이 많이 있을 건데 지금 며느리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이렇게 살다간 제명에 못 죽겠다고 하니 그렇죠. 이 부분들을 며느리 중심으로도 좀 보고요. 네. 한 사람이 제명에 못 살 것 같으면 보통 그 상대방도 제명에 못 죽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둘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양자의 시선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네. 저도 육아 때문에 합가한 지 15년째잖아요. 어머니와 저하고는 살아온 방식이 다르니까. 근데 너무 성격도 비슷하고 뭔가 많이 맞아요. 근데 한번 친정에서 부산이니까 김치를 보내주셨는데 부산은 멸치를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김치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한번 방송하고 왔는데 어머님이 아유 사돈이 김치를 보냈다 하면서 멸치를 버리고 계신 거야. 어머니가 멸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멸치를 먹어야 되는 건데 아니 비린내 나서 나는 이렇게 버리는 건 줄 알았지. 그렇게 몰랐지만 그 다음부터는 멸치를 저 다 밥 위에 얹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맞춰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여기 사연자는 너무 이 코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어요. 수림 씨는 너무 잘 맞춘 건데 제 친구도 시어머니랑 합가를 했거든요. 아이를 딱 낳고 육아 도우미를 쓸지 혹은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할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비용 절감이 되다 보니까 시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는데 그 스트레스가 지금 생각해보면 돈이 좀 들어도 육아 도우미분을 좀 이렇게 쓸 걸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시부모님을 무조건 모시고 살자보다는 육아에 대한 그렇죠. 것 때문에 같이 살든가 맞아요. 아니면 생활비 때문에 맞아요. 그것 때문에 같이 살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는 왜 한번 살아보고 또 결정하자 이럴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살아보고 결정을 할까 하다가 결혼이 어려워진 분들 많이 계시고요. 합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만만한 주제가 아닌 게 이 세상에 변수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큰 변수가 사람 변수거든요. 맞아요. 그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상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막상 내가 생각했던 그 환경도 그 환경이 아닌 거고요. 하나씩 고쳐나가고 변경해 나가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막상 그걸 실행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지금 합가가 가지고 있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랑은 늘 값을 치른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 사랑을 제공하거나 어떤 편의를 제공하게 되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편의와 이 사랑에 대해서 치러야 되는 값,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게 되죠. 여러분은 지금 받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어떤 값을 치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합가 전쟁입니다.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아 불편, 둘의 무게를 비교하라. 지금 사연자가 합가를 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하고 동일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냐면 육아라고 하는 핵심 주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육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지금 육아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감사와 또 편의, 특별히 아이가 얻게 될 이런 여러 서비스들이 충분히 좋은 환경이 되는가 이걸 먼저 살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내가 버티고 겪어야 되는 이 불편함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 양쪽에 양팔저울에 그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재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육아도 좋고 생활도 좋으면 우리가 이걸 흔히 두 글자로 따봉 이렇게 부르죠. 맞아.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꽁 먹고 알 먹으려고 하다가 꽁도 못 먹고 알도 못 먹는 상황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만약에 육아에 관련된 이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견뎌주셔야죠. 대신에 기한을 정하셔야 돼요. 그게 어머니도 살고 지금 사연자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육아를 선택해서 이 부분이 플러스가 더 많고 어머니도 좋고 나도 좋다 싶은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때는 기한을 정해서 견뎌내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육아도 힘들지만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관계를 훼손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다면 결단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아이들 육아 아니면 집안 삶 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탁 했는데
다 놓쳐버렸어. 네.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덱을 봤을 때는 그 육아 쪽을 선택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저울질 해보다가 아까 얘기가 육아 때문에 시어머니와 합가를 포기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맞아. 확실히 그 육아에는 도움이 되긴 도움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당연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키워주신다 그럴 때 가장 큰 심리적 혜택은 뭐냐면 불안이 감소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요. 혹시 요새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여러 뭐 학대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았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도우미와 함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보다 그래도 내 가족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죠. 확실한 사랑의 담보가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갑니다만 확실한 담보만큼 우리가 또 책임지고 지불해야 될 값이 또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어렵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래 선택했던 육아에 대한 그 충분히 만족도가 크다면 견뎌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연 들으면 알뜰한 시어머니예요, 진짜. 물티슈를 한번 쓰고 빨아서 또 쓰고, 그러니까 한번 쓰고 버리는 건데 그걸 또 빨았을 정도면 그러니까 남들이 버리는 물건을 가져와서 또 쓸 거라 생각하고 가져오셨는데. 근데 그렇게만 알뜰한데 음식에서는 또 엄청 손이 크시단 말이에요. 또 그거 희한해요. 그러니까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냥 살아온 방식이 다른 거예요. 네.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지. 근데 사람이 네. 그렇잖아요. 방식이 다르니까 인정하면 되는데 꼭 거기서 안 되는 거야. 인정을 안 하고 왜 어머니 자꾸 물티슈를 빨았어? 가르치려고 그러죠. 그럼 또 어머니는 그거 한 번 쓰는 거 아니다. 이러면 막 네가 옳다, 내가 네, 옳다. 맞아. 이러다가 감정이 또 격해지는 거거든요. 맞아. 사람 바꿔 쓰기 참 어렵습니다. 네. 물티슈 바꿔 쓰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요. 맞아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제가 있죠.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사람 바꾸는 것보다 훨씬 빠른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육아가 있다면 기한을 정해놓고 그 나머지 시간은 좀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도 좀 필요한데 양보의 지점을 조율해 나가는 거 가장 핵심적인 상담 주제겠죠. 네. 자, 다음 솔루션 보겠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리스트를 써봐라. 리스트 작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친정엄마하고도 안 맞아요. 맞아요. 친정엄마가 네. 애를 키워줘도 이것 때문에 뭐 찌그럭찌그럭 많이 싸우곤 맞아요.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나랑 나의 시어머니가 어떤 부분이 가장 안 맞는가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각할 때 바꿔야 될 거나 혹은 맞지 않는 부분을 한번 리스트업이라고 하죠. 한번 끝까지 쭉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보시고 그 적은 것들 중에 어떤 분들은 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중에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세요. 1순위부터 한 5순위 정도까지 가장 위급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들 그 요소들 5개를 적어보신 다음에 그중에 다가 아니고요. 2개만 선택하세요. 2개만 선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조율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를테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본인이 나가야죠. 상대방에게 그러네. 어떤 것을 변경하고자 요청을 할 때에는 적어도 가장 최소화된 것으로 가장 예의를 갖추어서 그 사람에게 제안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스트를 적어봐라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6개월의 시간이 우리 사연을 주신 사연자에게만 불편한 시간이었냐고요? 아니라고요. 그걸 그냥 버리는 걸 눈으로 봐야 되는 시어머니도 환장하겠는 거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늘 먹을 게 있어야 안심이 되는 시어머니가 늘 먹을 때 그때만 해내는 음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며느리와 같이 살아가는 거 쉽지 않고 며느리가 눈치 주는 게 보이거든요. 나이가 60 먹고 70 먹어서 눈치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어머니도 리스트가 있고 이 며느리도 리스트가 있을 텐데 일단 사연자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으니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그중에 1, 2를 고르세요. 그다음에 어머니께 다가가는 방식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10가지를 리스트를 딱 보여드린 다음에 어머니 너무 많죠. 저도 압니다. 맞아. 여기서 딱 2개만 부탁드릴게라고 네. 하면 그래 2개, 10개가 아니라 2개는 내가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머니도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죠. 그럼요. 네. 성격이 다르니까 며느리만 힘든 게 아니고 어머니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고. 맞아요. 또 육아가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며느리도 어느 정도는 좀 시어머니한테 맞추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협상이라고 하는 건 갈등을 중재할 뿐만 아니라 그 재조정을 통해서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먼저 합가를 권하셨어요. 어머니도 상황이 이럴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이런 시점에 어머니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 어려운 점 저 때문에 좀 불편하신 점 많으
많으시죠? 딱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먼저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어머니 2가지 말씀하셨죠. 저는 그러면 어머님보다 더 하고 싶은데 저도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다음에 어떤 지점에서 절충이 가능할지 먼저 애로를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절충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누가 먼저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 이거 어머니가 먼저 합가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말씀하시기 어려워요. 이럴 땐 며느리가 용기를 한번 내셔야 되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요. 남편하고 상의를 조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맞아요. 내가 6개월간 몰랐던 어머니의 또 다른 성격적 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오랫동안 함께 알고 있던 남편이 그 방식을 알려주면서 조율해가는 방식을 생각하시되 대신 분명히 조율점을 많이 말고 2가지 정도만 정하셔서 어머니 2가지, 나 2가지 보면 공통 지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한 가지일 경우가 많아요. 그거부터 시작하면 이 집은 앞으로 분가를 하지 않아도 살만한 집이에요. 그렇군요. 자, 이어서 3번째 솔루션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는 기억하자. 세상에 영원한 합가는 없다. 무서운 말 같기도 하고. 네. 이게 합가를 하는 집들은 대부분 반드시 분가를 합니다. 네. 보통 그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부모님이 이렇게 자꾸 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또다시 분가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뭔가 반드시 우리가 육아를 할 때에는 되게 아이를 봐주시는 부모님들께 이런 솔루션을 드리죠. 육아 기한을 정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가를 했을 때 내가 여기서 늙어 죽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분가 시점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분가 시점을 아주 짧게만 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시어머니께도 전달해야 될 내용이고 그래야 시어머니도 꿈꿉니다. 나도 이제 끝낼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나의 기쁨이 때로는 시어머니의 분가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만 그 과정에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참고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렇게 전략하는 분, 딱 쥐고 있는 분인데 네. 며느리는 이 물티슈를 한 번 쓰고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원래 참는 사람이 더 어려운 겁니다. 아끼는 사람이 더 어려운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며느리를 볼 때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음식량에 대해서 타박하는데 제가 보니 이 음식의 대부분은 또 어머니가 하시는 것 같아요. 나쁜 편으로 보자면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소비의 여왕인 거거든요. 이걸 보고 있는 시어머니도 지금 만만한 상황이 아닌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 며느리만 제명에 못 사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도 제명에 못 살 만큼 스트레스가 함께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영원한 합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한도 정하시고 그 기한이 딱 정해지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프리맥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이 있을 때 그 사이 기간을 참아낼 수 있는 힘 이게 생겨나는데 프리맥 효과가 일명 할머니 법칙이라고도 부르거든요. 할머니에게도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주변을 보니까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의논을 하잖아요. 어머니 언제까지 함께 사는 게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기간을 왜 정해? 어머니 함께 살아주는 게 그 얼마나 감사한 건데. 고맙게 생각해서 무슨 기간을 정해? 괜히 싸움 나서 이것 때문에 크게 다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분가 이야기는 합가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가 이야기를 먼저 해서 합가를 했다면 분가 이야기는 훨씬 더 이거보다 긴 안목에서 생각하셔야 되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고 천천히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간에 찢어지는 고통이 최소화되고 맞아. 건강하고 예쁘게 잘 갈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 뭐냐면 남편도 그 사이에서 긴장이 있을 거예요. 네. 긴장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가와 관련해서 좋은 점을 끊임없이 사이에서 잘 조정을 하지 마시고요. 합가에 관련된 기쁨을 어머니께 자주 설명을 하시고요. 동시에 분가 앞으로 우리가 아이가 한 6살 정도 되면 저희도 분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엄마 그때가 되면 우리 엄마도 고생이 끝나지? 이렇게 분가가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에 바람 놓기를 이 남편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 네. 요 역할만 잘해주신다 하더라도 아내와 이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역할을 그나마 제대로 하게 되는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할머니 도움 없이 육아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맞아요. 정말 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합가 전쟁을 벌이고 있을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질적인 도움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평생 하는 게 이제 살과의 전쟁이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분가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고 살과의 보면 전쟁, 이 분가의 가족이 인생이 전쟁 기념관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합가 전쟁 중이다 하고 계신 분들은 대개 분가까지 고려해서 보다 폭넓게 10년은 잡고 합가와 분가의 지점도 계획한 다음에 사전에 합가 전에 우리가 분가를 어느 시점 정도에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좋고 그 분가의 시점을 가능하면 길게 아니라 짧게 잡으셔야 이걸 늘릴 수는 있지만 나중에 길게 잡았다가 줄이는 건 또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를 조절하실 때 길게 보고 들어가고 분가까지 예측한 다음에 상호 논의 후에 합가를 시작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기업과 또 좋은 성장 또 좋은 이 생명에 대한 선물까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남편은 여기서 중립지대로 있는 게 나은 거죠. 남편은 어때요? 괜히 거들다가는 더 불난. 아이,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나 이런 분들이 자꾸 도망가시더라고요. 도망가지 마시고 좀 직면해 주시고요. 또 어머니에 대해서 이 아내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중간에 중재를 잘 못하시다 싶을 때는 침묵하시면서 아내 편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되면서 또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네, 날이 좀 풀렸다 싶었는데 다시 또 추워져서 오늘 두툼한 패딩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입었어요. 네,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